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전에서 찾은 나만의 행복 정원,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장채형, 펴낸 곳은 미디어숲입니다. 이 책은 고전에서 찾은 내 삶을 받쳐주는 28가지 사색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가 그동안 살면서 고민하던 주제들, 즉 자아, 희망, 꿈, 실패, 죽음, 우정, 여행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고전 문학 속 주인공들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철학적 사색을 곁들인 책입니다. 책에는 28편의 고전 문학 작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작품에 관한 작가의 해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독의 무게를 재어보라. 프란츠 카프카 변신. 카프카의 변신은 제목 그대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한 마리 벌레로 변신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마리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 잠자에 대한 이야기로 꺼림칙하고 소름 끼치며 슬프고 구역질나기도 한다. 변신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통해 현대 문명에서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가 단절된 소외된 인간의 고독과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에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나뉘어진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고 그 위에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걸려 있었다. 그의 다른 부분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 맥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찌된 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심한 상처를 입는다. 그 후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법철학에서 가족은 정신의 직접적 실체성으로서 사랑이라는 감정상의 통일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말한다. 즉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나와 타자의 일체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헤겔은 가족을 완성하는 첫 번째 측면을 결혼이라고 말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의 완성은 자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프카의 변신에서 가족은 어떠한가?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로 변신하기 전에 외판 사원이었다. 온 식구들의 낭비를 감당할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 가족들은 그레고르에게 감사했으며 그레고르 또한 부모와 누이에게 그러한 삶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이후 가족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각자 일을 해야 했고 일에 지친 가족들은 누구도 그레고르를 더 이상 걱정하거나 돌보지 않았다. 네, 보내야 해요.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버지,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그렇게 믿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불행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오빠일 수가 있지요? 만약 이게 오빠였더라면 사람이 이런 동물과 함께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리고 자기 발로 떠났을 테지요.
그랬더라면 오빠는 없더라도 계속 살아가며 명예롭게 그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동물은 우리를 박해하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분명 집을 독차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골목길에서 밤을 지새우게 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좀 아버지. 결국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서 배제되었다.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그들 사이에는 깊게 고랑이 파였다. 더는 헤겔이 말한 것처럼 나와 타자의 일체성을 의식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 허우적거리면서 겨우 버티던 그레고르는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는 단호한 생각을 한다. 결국 아버지가 집어던져 등에 박힌 썩은 사과와 함께 서서히 죽어갔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감동과 사랑으로 회상한다. 가정부가 죽은 그레고르를 보며 이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저기 누워있는데요. 아주 영 되졌다니까요. 라고 말하자 그의 가족들은 이제 우리는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 라고 성호를 긋는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이는 다 함께 전차를 타고 교회로 산책을 나간다. 영원히 껴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 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에 지치고 행복감이 시들어갈 때 고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깨닫게 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변신의 주인공처럼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자기 자신조차도 추스르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 관계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움을 느낀다. 라르스 스벤제는 외로움의 철학에서 사랑에는 늘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법인데 외로움은 그 대가의 일부라고 말한다. 즉 타인에게 마음을 쓰거나 애정을 쏟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타인이 물리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떠나버리고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지독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먹고 만나고 사랑하라.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때 우리는 외로움을 덜 느낀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르스 스벤제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거나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인생에서 외로움은 사랑과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이다. 둘째,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외롭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때 외로움을 견딜 수 있다. 자기 안에 외로움을 떨쳐내고 자연과 함께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움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스카 땅에 손수 오두막집을 짓고 1845년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2년 2개월 2일 동안 자연 속에서의 단순하고 자급자족적인 삶을 살았다. 소로는 홀로 월든 호수로 갔으나 그는 고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소로는 어떻게 인간의 고독을 극복했을까? 내가 몇 제곱마일에 이르는 인적 드문 이 넓은 숲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가까운 이웃도 1마일 밖에 있고 내가 사는 집에서 반마일 내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야만 인가가 보인다. 뉴 잉글랜드 지역에 살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어느 곳이라 해도 무방하다. 나만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작은 세계는 오롯이 내 것이다.
밤에 집 근처를 지나거나 문을 두드리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초 혹은 최후의 인간처럼 느껴진다. 소르는 결코 외롭다고 느껴본 적도 고독감에 짓눌린 적도 없었다. 다만 숲으로 들어오고 나서 얼마 후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가까운 곳에 이웃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가랑비가 내리는 동안 갑자기 자연 속에서 정말 달콤하고 선한 세상을 느꼈고 한없는 친밀감을 느꼈고 이웃이 있었으면 했던 생각이 하찮게 느껴졌다. 생각하거나 일할 때 사람은 늘 혼자다. 우리는 밖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고독하다. 그래서 소로는 고독은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놓인 물리적인 거리가 몇 마일인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셋째,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점을 이해하라. 외로움은 슬픈 감정으로 다가오지만 고독은 그러한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 외로움에는 고통과 괴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만 고독은 다양한 감정에 열려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독 속에서 자유를 발견할 수 있다. 영국 최고의 지성이자 정신 분석인 앤서니 스톤은 고독의 위로에서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사랑을 나누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충동과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며 독자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또 다른 충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일까?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바로 이러한 본성 탓에 인간관계에서든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서든 완전한 행복을 얻는 것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형성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외로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외롭고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외롭다. 라르스 스벤제는 아무리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한다 해도 외로움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후려칠 것이라고 말한다. 외로움도 나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이다. 매일 아침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의 무게를 재어보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것은 나의 외로움이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인생이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기드 모파상, 여자의 일생. 잔느는 17살에 스톤을 나와 자유의 몸이 된 후 오래전부터 그토록 꿈꾸어왔던 인생의 모든 행복을 갈망한다. 귀족 가문의 유서 깊은 성 페플 저택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하녀인 로잘리 등과 함께 유쾌하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 하지만 젊은 자작 줄리앵이 나타나면서 잔느의 삶은 자신이 꿈꾸어왔던 것과 달리 실망과 고뇌의 연속이 시작된다. 줄리앵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다. 그의 바람기로 사랑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이다. 줄리앵은 이미 잔느와 연애할 때 하녀 로잘리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는다. 또 잔느가 친구라고 믿고 지냈던 푸르빌 백작 부인과도 관계를 맺다가 결국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아차린 백작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한다.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은 순진무구한 한 여자의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인생을 담담하게 그린 작품이다. 잔느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인생의 빛과 그림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청춘일 때는 누구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포근한 봄날처럼 따스한 사랑을 기대한다. 하지만 가슴 설레던 사랑의 결과가 절정의 황홀함을 맛보기도 전에 찾아온 권태로움과 비극으로 허무하게 끝이 나기도 한다. 여자의 일생의 주인공인 잔느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다. 잔느는 줄리앵이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운명의 남편인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창조된 존재, 자신의 일생을 바칠 존재로 여기며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런 격렬한 충동과 미칠 듯한 황홀감에 빠져 사랑이라고 착각한 잔느는 결혼 후 바로 권태로움에 빠진다. 사랑은 변하는 걸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한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일까?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한 욕구가 강렬하면 할수록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 판단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결혼이라는 결과에서 행복이라는 결론이 맺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 된다고 말한다. 냄비처럼 뜨겁게 달궈졌던 사랑이 그 열기가 식어버리기까지 채 몇 년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람둥이 남편이 죽은 뒤 일찍 과부가 된 잔느는 외아들 폴에게 나머지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가며 아, 내겐 운이 없었어.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었어. 운명이 평생 악착같이 괴롭혔지 라는 푸념만 늘어놓는다. 이렇듯 삶을 대하는 잔느의 태도를 보면 그녀는 너무 수동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삶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쓸리다가 운명의 탓만 하는 비련의 주인공이다. 삶의 허무와 고독에 길들여진 채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운명인 것이다. 잔느는 여느 사람들처럼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의 단순한 행복조차 누릴 수 없었다. 때때로 자신은 늙어버렸다는 것, 자기 앞에는 음울하고 고독한 세월만 남고 더는 기대할 게 없다고 푸념했다. 잔느는 집요하고 가혹한 운명의 희생자처럼 보였다. 흔히 우리는 운명의 여신이 갖고 놀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른다고 이야기한다. 운명의 여신은 친근하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나서는 그들이 안심하고 지내면서 자신들의 몰락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남으로써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한다. 고대 로마 제국 최후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에서 이러한 운명의 여신을 찾을 수 있다. 철학의 위안은 보에티우스가 유배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처지를 한탄하고 있을 때 철학의 여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 여인의 옷은 절대로 썩지 않는 아주 가는 실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다. 옷의 아래쪽에는 그리스어로 실천을 의미하는 프락시스의 머리 글자인 파이가, 옷의 위쪽에는 이론을 의미하는 테오리아의 머리 글자인 세타가, 그리고 그 중간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계단들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아래쪽 글자에서 위쪽 글자로 올라가는 계단 같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에는 책들이, 왼손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홀이 들려있다. 그는 운명의 여신이란 제멋대로 왔다가 제멋대로 가버리는 존재라고 말한다. 변덕스러운 운명의 여신이 처음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거짓된 행복의 삶을 주다가 그 행복의 탈을 벗겨 슬픔과 비탄의 시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에티우스는 우리가 큰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이전에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야 할까? 어디에서 지금의 비참한 삶에 대한 위안을 얻어야 할까? 철학의 여신은 보에티우스에게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은 복이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참된 행복은 운명의 여신이 좌지우지하는 물질적인 것, 권력, 명성, 그리고 육신의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잔느는 이제 남편이 죽은 뒤 아버지와 루이종 숙모와 함께 외아들인 폴의 성장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너무 철없이 귀엽게만 기른 탓인지 폴은 런던과 파리를 전전하면서 도박에 빠져 지내다 끝내 가산을 탕진해 버리고 만다. 결국 아버지와 숙모도 세상을 떠나고 저택도 팔아버린 잔느는 나이가 들어가며 고독과 절망 속에 산다. 잔느는 자신이 맡게 된 폴의 딸인 손녀를 키우며 이제 남은 삶을 하녀 로잘리와 함께 살아갈 결심을 한다. 로잘리는 손녀를 만나 기뻐하는 잔느에게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참된 행복은 부와 권력, 명예까지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에 있다. 후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원래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우리의 믿음, 즉 생각이 그것을 결정할 뿐이다. 우리는 만일 그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수시로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